안녕하세요. 호시마마 유민지입니다. 오늘도 홍포라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초선이가 바로 대자로 뻗네요. 아, 너무 귀여워요. 좀 만져도 되나요? 근데 만지면 또 알러지 와가지고 또 막 계속 이럴 거 아니에요. 조금 간지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짝 간지러워 보이는데. 맞아, 살짝 간지러워요. 안녕하세요. 호시마마님. 저는 내년 초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편의상 이분의 성함을 청아님 이라고 하겠습니다. 청아님은 이제 예비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인생에서 가위라는 거를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가위라는 거는 실자를 때 쓰는 거 아니야? 거의 이 정도로 그런 거를 알지도 못하고 경험한 적도 없고 생각도 못할 정도로 정말 아주 건강하고 강력한 기운을 가진 여성인 반면에 청아님의 예비 신랑은 어릴 때부터 가위는 물론이고 귀신도 느끼고 보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성향의 소유자래요. 또한 예비 신랑은 청아님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약간 불면증과 우울증을 조금 겪으셨고 그로 인해서 정신과 약을 조금 달고 살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당연히 모든 신경이 다 곤두서 있다 보니까 매우 항상 예민해져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시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단발머리를 한 아주 마른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귀신을 여러 번 봤었대요. 오, 단발머리 여자아이. 엄청 디테일하네요. 그쵸. 네. 단발머리를 한 아주 마른 초등학생 여자아이. 근데 이게 한두 번 보고 끝이 아니라 너무 자주, 여러 번, 많이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분이 얼마나 시달렸으면은 이걸로 인해서 무당집까지 오. 가시게 됐는데 신기하게 무당집 입구에 섰을 때부터 그 무언가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았었고 막 신당 안에 들어가려고만 하면은 뭔가 약간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약간 몽롱해지고 약간 정신이 조금 혼미해지는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신당 안에 못 들어가고 앞에서 기웃거리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 모습을 무당이 이제 나와가지고 보게 됐었고 계속 못 들어가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무당은 이제 그 예비 신랑한테 오더니 손에 향을 하나 들어가서 갖고 나오셔서는 지어주시더니 우리 쪽 신이랑 너네 집안 신이랑 티격태격 기싸움 중이니까 너 이거 향 다 피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타면은 그때 들어와라잉 이러면서 들어가셨대요. 신기하게 그 준 향이 조금씩 타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점차 타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뭔가 빨려 들어가고 막 혼미했던 느낌도 점차 괜찮아지면서 향이 다 탔을 때는 그 자신을 압도하는 그 느낌도 사라져 있더래. 오, 신기하다. 그리고 나서 신당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무당은 예랑이한테 집안에 친가와 외가 양쪽이 다 신줄이 있는 집안이라고 하면서 예랑이가 지금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것 또한 힘든 이 시기를 틈타서 조상 중에 일찍 죽은 어린 영가가 지금 너한테 들어와 있어서 네가 자꾸 그걸 보는 거라면서 당시에는 이제 이 예비 신랑이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귀신 얘기와 조상 이야기를 무당은 막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예랑이가 어머니께 이에 관한 거를 자세히 여쭤보게 되었는데 실제로 예비 신랑 내 친가와 외가의 양쪽에는 집안에 단지를 모셔놓고 기도를 드렸던 분도 있었고 또 스님도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물론 그 단발머리 여자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머니 말로는 예전에 9살 때 죽은 외조카 같기도 하고 라는 말을 그때 들었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지만 반면에 청아님은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가위도 모르고 이런 분이셨다 했잖아요. 그런 분이 이 남자를 만나다 보니까 신기하게 청아님한테도 이상한 일이 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애 아주 초반에 예랑이의 친구들을 다 같이 보는 자리가 있었는데 마침 그 자리가 근처에 예비 시어머니의 가게가 마침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을 보는 모임이 끝나고 나서 가는 길에 그냥 모르는 척하고 좀 가기도 좀 그러니까 예랑이랑 같이 그냥 엄마한테 인사라도 좀 하고 가자. 연애 초반이긴 해도 그래도 좀 소개를 시켜주겠다 라고 했는데 마침 그 시간대가 어머니가 굉장히 바쁘신 시간대다 보니
보니까 막 가가지고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멀리서 이제 예랑이가 이렇게 막 인사하니까 엄마가 그냥 이렇게 인사를 했었는데 그때에 청아님도 어머니께 이제 멀리서나마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멀리서긴 하지만 최대한 공손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거의 90도로 깍듯이 폴더 인사처럼. 네. 그렇게 깍듯하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었는데 당시 청한 씨는 붙임머리까지 하고 있어갖고 머리 길이가 허리까지 오는 굉장히 긴 생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90도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앞으로 다 쏠리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휘날리곤 했었는데 그날 밤에 퇴근을 하신 어머니가 예랑이한테 뜬금없이 아까 여자친구랑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거 봤었어. 여자친구 이쁘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쁘긴 한데, 단발머리 애가 너무 말랐더라. 라는 얘기를 뜬금없이 꺼내셨대요. 놀란 예랑이가, 엄마, 뭔 소리야. 여자친구 머리 엄청 길어. 허리 여기까지 와. 그리고 아까 인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머리가 다 쏠려갖고 막 휘날리고 이랬는데, 엄마 무슨 단발머리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어머니는 살짝 당황하시더니 내가 아까 바빠갖고 잘못 봤나 보다 하면서 그냥 넘기셨대요. 근데 예랑이 입장에서는 이전에 무당집에서 그 귀신 얘기를 한 게 있었잖아. 그리고 자기도 이제 본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냥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찝찝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사건은 청아 씨가 처음으로 예랑이의 자취방에 놀러 갔을 때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두 사람은 고향은 같지만 직장 때문에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각자 살고 있었는데 평일에는 각자의 자취집에서 이제 살다가 주말에는 예랑이가 사는 지역으로 완전히 넘어와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그 집에서도 같이 보고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연애 초반이다 보니까 봐도 또 보고 싶고 늘 붙어 있고 싶고 막 언제 주말이 오지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꿈에서도 데이트하는 꿈을 꿀 정도로 예랑이한테 너무 빠져있을 때였대요. 근데 그날도 꿈에서는 청아 씨는 예랑이와 함께 버스에서 같이 오순도순 버스를 타고 가면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버스 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청아 씨가 그 예랑이한테 따지듯이 아까 왜 그랬어? 왜 그랬냐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남자친구가 그 순간 고개를 푹 숙이더니 웃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니 고개를 드는데 입가에 미소가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 입이 째질 듯이 웃고 있었고 깔깔깔깔 거리면서 고개를 옆으로 들면서 청아 씨를 쳐다보는데 그 모습이 완전 괴물같이 기괴한 얼굴을 하고 있었대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이러면서 눈을 떴는데 누워있던 청아 씨의 팔뚝 아래에서 말도 안 되게 길고 가느다란 손이 쓱 하고 미끄러지듯이 다가오더니 청아 씨의 팔을 강하게 붙잡는 느낌을 받았대요. 잠에서 깬 줄 알았으나 그 역시 가위에 눌리고 있는 상태였고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마치 두 눈을 누군가가 억지로 누르듯이 눈꺼풀은 계속해서 감겼었고 청아 씨는 이렇게 해서 눈을 감게 되면은 뭔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막 나오고 보일 것만 같다라는 그런 공포심이 들어가지고 진짜 죽자 살자 손을 뻗어가지고 근처에 거치대에 있던 태블릿 전원 버튼을 사정없이 눌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막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태블릿 화면이 탁 켜졌을 때 그제야 가위에서도 풀렸고 청아 씨도 그제야 이제 깨어난 거야. 그 짧은 시간 동안 뭔가가 자신을 막 누르려고 하고 팔을 붙잡고 자기는 그걸 발버둥 치려고 막 팔을 뻗으려고 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눈을 뜨니까 정말 바른 자세로 자고 있더래. 이야, 오. 이후에도 몇 번이나 더 비슷한 가위에 시달렸었는데 신기하게 항상 가위에 눌릴 때마다 기다랗고 가녀린 손이 나와가지고 자신을 강하게 누르는 그런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그 손이 자고 있는 자신을 끌어다가 방 밖으로 끌어내려고 당긴다던가 아니면 몸 위에
그런 손 같은 게 뭔가 떠 있는 느낌을 자꾸만 준다던가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청아 씨 역시 누군가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만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당시에 들었대요. 한참을 그렇게 가위에 시달리다가 다행히 어느 순간부터는 좀 잠잠해졌대. 그래서 아, 이제는 이런 게 좀 사라졌나 보다. 그때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대요.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던 존재는 청아 씨가 자신을 발견한 거를 인지를 해서 더 악랄하게 괴롭히듯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예 주말이 되면은 그 예랑이네 집에 가서 지냈었대, 토일을. 근데 하루는 3교대인 예랑이가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청아 씨는 홀로 그 집에 남아가지고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귓가 바로 옆에서 야! 라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소리에 놀래갖고 청아 씨가 깼대요. 근데 당연히 아무도 없겠죠? 너무 뚜렷하게 중성적인 목소리다 라고 그때 들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해졌고 아, 그 정도로 자주. 청아 씨 역시 태생이 강인한 편이라서 나중에는 야빌런 아, 진짜 이게 멘탈이 장난이 아니시네요. 네. 이라는 별명까지 지을 정도로 아, 나 어제 야빌런한테 또 시달렸잖아. 이러실 정도로 익숙해지셨대요. 그렇게 그 야빌런한테 적응을 하던 어느 날 그 기간에 하필이면은 열이 거의 40도에 이를 정도로 지독한 독감에 걸려서 고생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예랑이는 아침 일찍부터 출근을 했었고 청아 씨는 집에서 약을 먹고 그 약 기운에 늦장을 좀 부리고 있었대요. 근데 약이 좀 세서 그런지 뭔가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은 각성 상태가 좀 지속이 됐었고 거기다 몸까지 막 아프다 보니까 온 몸과 신경이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야빌런이 마치 노리고 있었다는 듯이 또다시 청아 씨의 몸을 무겁게 누르면서 막 슬금슬금 오는 게 느껴졌대. 그래서 청아 씨도 오늘은 야빌런을 상대해 줄 수가 없는데 하필 내가 이렇게 또 아플 때 오네? 또 야빌런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야빌런은 마치 그 생각을 다 읽은 것처럼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때로 옆에서 이렇게 남녀노소 여러 명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대요. 아, 그러면은 정신 나갈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강인했던 분도 그때 얼마나 놀랬으면은 거의 30분 동안 누워가지고 얼어가지고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대. 근데 이렇게 누워있다가는 또다시 이 무서운 것들이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 차리자라는 생각에 어떻게든 그 무거운 몸을 겨우 일으켜가지고 샤워라도 하면 좀 정신이 들까 싶어서 화장실로 갔었는데 그때 이분이 당시에 나시로 된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서 이러면서 거울을 봤는데 뜬금없이 딱 이쪽에 가슴 쪽에 동그란 자국 같은 게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왜 우리 살이 이렇게 압박을 세게 줬다가 떼면은 빨갛게 남잖아요. 근데 딱 요 부분에 누가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누른 것처럼 이 부분이 빨갛게 손자국이 나 있더래. 이야, 꿈이었는데 분명히. 너무 놀래가지고 당시에 떨리는 손으로 그 손자국이 난 거를 사진을 찍었고 예랑이도 그 멍을 보고서는 야, 이거 진짜 완전 사람 손 모양이잖아 라고 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자세는 이렇게 스스로 하려고 해도 되게 불편한데요? 그쵸. 뭐 내가 무의식 중에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는 사실 하기 힘들거든. 그 정도면 깰 것 같아요, 불편해가지고. 그쵸. 네네. 이후에 그 시어머니 역시도 이 상황도 다 들으시고 사진도 직접 보여드렸었는데 어머니는 이제 조금은 좀 찜찜하셔서 그런지 그거 그냥 열꽃이야 뭐 이렇게 넘기셨는데 아무리 봐도 그 예랑이는 절대 열꽃일 수가 없다면서 이거는 누가 봐도 손자국이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여기보단 거의 여긴데요?
오, 그러면은 이건 절대 혼자서 할 수가 없고. 이거 봐. 네. 와. 이거는 자기가 자세를 취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진짜 이 손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리고 뭔가 되게 도장같이 돼 있는데요? 근데 딱 자세가 모양이 딱 엄지손 이렇게 두 개를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누가 누르려고 하면 되게 편한 자세야. 맞아요. 위에서.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 남자친구가 약간 취중에 솔직하게 비밀 하나를 털어놓겠다면서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 당시에 청아 씨를 만나기 전에 무당이 했던 말이 있었는데, 아유, 그 단발머리 여자애가 너를 너무 좋아하네. 질투심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너 여자친구 생기면은 장난 좀 칠 수 있겠다. 야. 라는 얘기를 당시 했었대요. 그쵸. 이거는 사실 신부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그쵸. 그래서 예랑이 역시도 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요 분이, 청아 씨가 다치고 뭔가 가위에 눌리는 것 같아서 이별까지 고민할 정도로 조금 심각한 문제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당은 해치려는 의도는 없다. 그냥 좀 장난을 치는 거다라고 했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두 사람이 이어오게 된 거래요. 남친의 그 마음 덕분인지 그 뒤로는 다행히 큰 사건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당연히 너무 이제 놀라운 일들이 겪다 보니까 여전히 궁금한 거 많습니다. 남자친구 말대로 정말 그 영가가 질투 때문에 저를 괴롭혔던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런 경우는 있긴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저도 이런 사례의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요 무당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이 조상이 막 나 일찍 죽었으니까 너도 결혼하지 마. 너도 막 나처럼 막 힘들게 막 뭐 혼자서 살아. 막 호라비로 살아. 이런 마음으로 사실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냥 우리 왜 어린 아이들일수록 막 약간의 애착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내 거고 나한테만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근데 막 여자친구 생겼다거나 막 다른 친구가 생겼다면 으앙 하고 울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귀신도, 애기 귀신들은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애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나랑 놀아야 되는데 새 친구가 생겼네 하고 새 친구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이게 괴롭힘이 좀 심해져. 네. 점점 더.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 왜 애기들도 사촌 오빠야. 근데 사촌 오빠 여자친구 생기지 마라. 여자친구 앉을까봐 거기 앞점을 두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거는 뭐 결이 다른 얘기죠. 네. 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밀어내고 괴롭히고 막 목 조르고 가위 눌리고 이래. 이게 지속돼. 그러면은 그거는 다른 문제거든. 그렇죠. 귀여운 수준의 질투가 아니거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라서, 다행히 이 사연자분께서는 그래도 지금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어린 요런 집안에 일찍 죽은 뭐 어린 조상이 붙으면은 조금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일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분 역시도 그때 그 무당이 뭐 조상을 정리를 하면은 좀 같이 괜찮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정말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직접 점을 보신 분이 사실은 정확하게 보시는 거라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맞습니다 하면은 호시마마님 믿고 그랬는데 뭐 안 맞을 수도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건 어쨌든 잘 맞추셨다면은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또 이제 해결 방법까지 좀 믿고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그래도 뭐 어쨌든 큰 일이 벌어지진 않아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요거는 좀 충격이긴 하죠. 맞아요. 그리고 야야야야, 야빌런. 제가 이제 수없이 많은 사연들을 들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연자 분들은요, 강철 멘탈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왔나 보다. 그래,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 보다. 이렇게 흘려 넘기시는 걸 보면은 다들 멘탈이 강하시구나라는 생각을 좀. 요 분의 사연은 여기까지였는데, 제가 여기서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이게 손님들이 이제 점을 보러 오시거나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제가 이런 사례들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우리 집안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고, 우리 집안에 안 좋게 죽은 사람이 있고, 우리 집안에 객사하신 분 있고, 우리 집안에 어릴 때 가신 분 당연히 다 있지. 그쵸. 어느 집안이든. 특히 옛날에는 다 의술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 아기 때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아기 때 죽은 귀신 있네? 하면은 이제
그런 조상은 어느 집이든 다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죽은 조상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조상이 영향을 줘서 당신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무당이 맞추는 영역 또한 집에 어릴 때 죽은 애기 있네? 이게 아니라 지금 두통 때문에 시달리네? 지금 가위에 눌리고 있네? 이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왜? 내가 두통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내가 가위에 눌리는 게 거기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디 보러 갔는데 저희 집에 그런 조상이 있다는데 이거는 구슬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건 좀 요걸 구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 뭐 병원 가도 예를 들어 뭐 알레르기가 있지만 저한테 영향을 안 미치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있는데 뭐 때문에 이런 건지 모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네. 집안에 당연히 사연 없는 집 없듯이 사연 없는 조상도 없거든요. 그런 조상은 어느 집이든 다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증상이 있고 이 증상이 그 조상과 연결이 되는데 순서가 내가 어떤 증상이 있고가 먼저 중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어떤 굿하셨던 분도 그분도 좀 복잡하긴 했는데 어쨌든 뭔가 남동생 쪽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분 자체도 조금은 좀 귀신을 보시고 하셨는데 제가 집안에 이런 조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가서 확인해보고 있으면은 다시 오세요. 근데 그분이 다음날 다시 오셨어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왜냐 내가 그 사람 증상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거든.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다고 해서 제가 막 다 맞춥니다 이런 건 아니죠. 항상 얘기하다시피 그분이 저랑 잘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제가 먼저 맞췄었고 근데 저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죠? 왜 이런 조상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분이 그런 조상은 없어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를 어쨌든 제가 맞췄기 때문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굿까지 이제 의뢰를 하셔서 지금은 좋아지신 상태인데 이 사연자 분께서도 조금은 잘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좀 어쨌든 증상을 다 맞추긴 했으면은 이제 해결까지 좀 맡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거는 이제 점집에 갔는데 태아령이 있네. 태아령? 엄마가 어릴 때 뭐 애기 유산했다는데? 막 이렇게만 기억하니까 집안에 태아령 누구나 다 있어 그렇게 치면은. 막 손님들 중에서도 점집에 갔더니 막 애기들이 많이 붙어갖고 뭐 애기 귀신이 제 주변에 많다는데 그게 진짠가요? 하고 되게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애기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먼저 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조상님들은 뭐 예전부터 있을 텐데.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귀신 안 믿고 하는 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잖아. 아유 그렇게 치면은 지금 집 지은 집들 다 무덤터고 옛날에 거기 다 총 맞아서 다 죽었어. 맨날 이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자, 우리 그 지지난 사연에서 전생 얘기를 그때 왜 했었잖아요. 네네. 기억나시나요? 벌레가 자기 딸이 된 거 얘기를. 맞아. 네. 맞아. 그것도 있었고 일단 그게 너무 강렬해서 지금 그게 파리가 네, 딸로 네, 맞아요. 태어난 게 다음 생에 내 옆에 있어라 했는데 맞아요. 아픈 딸로. 네. 그 영상을 그때 보시고 오늘 사연 보내준 분께서 무서운 이야기만 제보해야 되는 줄 알고 그동안 못했었는데 전생과 관련된 이야기라면은 저희 집안에도 엄청나게 신기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라고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연 보자마자 와 이거는 진짜 바로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기한 얘기였었는데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40년도 더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40년이면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인데요? 비슷하죠? 비슷하다고요? 아닙니다. 저보다 아직 안 태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열심히 호시마마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는 어린 시절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만화 영화를 기다리듯이 업로드되는 민지님의 영상을 항상 매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앞부분에 써주셨는데 제가 편의상 이분을 주미씨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님은 한국에서 쭉 살다가 성인이 된 이후로 해외와 관련된 일을 좀 하시다가 이제는 완전히 캐나다로 이주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남편분과 결혼을 해서 지금은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계시는데 지금부터 할 얘기는 바로 주미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경험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편의상 순자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였던 순자님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대요. 아, 왜 이렇게 떨리지? 아, 순자야, 걱정 마. 잘 될 거야. 뭐가요? 바로 선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맞네요. 선우 결혼하셨을 때니까. 그쵸. 당시에는 이렇게 소개로 만났다가 금방 결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선 보는 게 곧 약간 결혼 전 단계다라고 받아들일 때라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양가 부모님께서 한 달이 거치면 다 아는 사이셨대요. 그래서 거의 양쪽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옆 사람을 통하면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깝다 보니까 어른들은 이제 상대방을 만나기도 전에 순자님한테 집안이 그래도 괜찮다. 인물도 괜찮다. 남자답게 아주 괜찮다. 둘이 안 봐도 천생연분이다. 4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본다더라. 이런 얘기를 선보기 전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순자님도 진짜 괜찮은가 보다 라고 내심 생각하면서도 이러다가 만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도 되셨던 거죠. 하지만 걱정은 다행히 기우였고, 다행이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때 신기하게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그 상대방이 너무너무 괜찮게 보였었대요. 그래서 거의 첫눈에 반한 것처럼 이 사람한테 의지하면서 참 살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우리 인연이 있다라고 하다시피 우리 막 드라마에서 보면 종 올리고 하잖아요. 맞아요. 거의 그 정도로 정말 첫눈에 반한 것처럼 상대방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다행히 상대 쪽도 순자 씨를 마음에 들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른들은 빨리 식을 올리자라고 하셔가지고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날짜를 잡고 이제 본격적인 식을 준비하게 됐대요. 진짜 인연이셨나 봐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셨고, 너무나도 설레는 신혼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겹경사가, 뭔가 임신을. 맞아요. 바로 출산을 금방 아이가 들어서서 주미 씨가 탄생하게 되었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주말에 안 쉬고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방 2개가 딸린 집으로 이사까지 할 정도로 아버지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대요. 아버지이자 이제 순자님의 남편은 엄청난 딸바보가 아닌 엄청난 아내바보. 그러면 약간 주미님이 조금 서운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쵸. 너무나도 예쁜 딸이 있음에도 아내인 순자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병뚜껑 하나 따는 것도 직접 다 하실 정도로. 완전 진짜 그냥 엄청 챙겨주시고 다정하시네요. 네. 그래서 동네에서도 인꼬 부부라고 소문이 자자했었고, 오히려 이게 너무 심해서 동네 아저씨들은 아유 저 완전 팔불출이야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부장적인 남자들이 많았던 옛날 분위기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완전한 로맨티스트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되게 자상하시긴 하지만 좀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오히려 어린 딸인 주미 씨가 막 밖에서 친구들하고 논다고 해질 때까지 골목에서 놀고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은 그냥 잠깐 잔소리만 하시는 게 전부였지만, 오히려 아내인 순자님이 저녁에 슈퍼에 뭐 급하게 사러 갔다 온다고 나갔다 오면은 엄청 크게 화를 내시거나 이러셨대요. 그 좀 과보 아닌가요? 그치. 심지어 엄청 늦은 시간도 아니었는데도 조금만 날이 어두워지면 위험하다고 밖에도 혼자서 아예 못 나가게 하실 정도로 조금 그게 많이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엄청 이렇게 감싸고 그쵸. 품에 안고 이렇게 사셨네요. 네. 그리고 아버지는 젊었을 때 하루라도 더 벌어서 세 식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빨리 구매하는 게 꿈이셨던 터라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항상 하러 나가셨는데, 그날도 휴일이었는데 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을 하러 나가셨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셨대요. 진짜로요? 바로 주미 씨가 8살이 되던 해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순자님이 엄청 상실감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낮에 출근하러 나갔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채로 돌아오다 보니까 순자님은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어린 딸을 두고 홀로 과부가 되어버린 이 현실을 받아들이질 못해가지고 장례가 끝난 뒤로도 양쪽의 어른들은 이제 빨리 좀 정을 떼기 위해서 남편의 옷을 태워라, 물건을 다 갖다 버려라, 집을 이사를 가라, 집안의 흔적을 없애고 어린 딸이랑 빨리 적응을 해서 살던지 아니면 새 시집을 가던지 해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순자님은 남편의 물건을 대부분을 정리도 못할 정도로 옷장에 한 켠에 옷도 그대로 냅두고 신발장 한 켠에 신발도 그대로 가득 냅두고 심지어 이제 어린 주미 씨의 기억으로는 밥을 먹을 때도 마치 남편이 언제라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처럼 늘 밥을 먹을 때도 문 쪽을 바라보시고 계신다든지 어떤 때에는 넉넉하게 먹으려고 둔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밥 한 공기를 식탁에 떠다 둘 정도로 굉장히 남편을 있는 데에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3, 4년 정도를 주변 사람들이 저러다가 진짜 뭐 따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만큼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제 커가는 딸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순자님께서는 집 주변에 성당도 가셨다가 교회도 가셨다가 절에도 가셨다가 그러니까 종교보다는 그냥 마음의 안식처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종교도 다니시고 하시다가 차츰 회복이 되셨고 너무 다행이에요. 다행히 점차 사람들도 만나고 또 나가서 일도 하실 정도로 많이 호전이 되셨다고 합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정말 3, 4년을 그렇게 하신 거면은 주변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딸인 주미 씨 역시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보면 짧잖아요. 18살이니까. 네, 짧다 보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도 너무 많고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것도 막 물어보고 싶고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신 그게 있다 보니까 약간 집에서는 아버지라는 말이 금기어처럼 막 TV에서 그와 관련된 게 나와도 그냥 채널을 돌려버린다거나 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집안에서 일절 안 나왔다가 주미 씨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와 웃으면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됐을 때 당시에 어머니께서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대요. 누구는 우리 남편이 명이 짧은 거라고 하고 누구는 내 사주가 사나워서 과부가 되는 팔자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 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었어. 나는 그 사람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일찍 갈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혹시 신기가 있으신가요? 그쵸. 의심할 만하죠. 그래서 놀란 주미 씨가 뭐야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가 일찍 갈 사람이었다니 라고 했더니 순자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이 가슴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그때 들려주셨는데 주미 씨가 태어나기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에 왜 순자님은 선을 보고 혼인 날짜까지 다 잡고 이제 식을 올릴 준비를 하고 계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며칠 있으면 이제 식을 올리게 돼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막 축하도 받고 주변 친구들도 만나러 다니면서 이제 막 축하 인사도 받고 뭔가 자랑도 하고 이랬던 때가 있었는데 손꼽아서 이제 드디어 혼인 날만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친구의 친척 언니가 해외에서 명상 같은 거를 공부하다가 지금 잠깐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그 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됐대요. 근데 그 친척 언니가 좀 특이한 체조 같은 것도 하고 무슨 기를 막 모으는 그런 것도 한다고 하고 조금 신기가 있어서 그런지 특이한 기도도 하고 전생도 본다더라 라는 얘기를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약간 무슨 괴짜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순자님의 귀에 꽂힌 딱 한 단어가 있었으니
바로 전생이었다고 합니다. 전생은 누구나 다 궁금해할 요소니까요. 당시에는 약간 기라든지 기도, 뭔가 명상, 훈련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낯설게만 느껴졌고 약간은 거의 미스테리급으로 조금은 여겨졌던 때라서 호기심이 많았던 순자님은 그 언니한테 자신의 전생을 너무나도 물어보고 싶어 했고 제발 그 친척 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친구에게 사정사정을 했는데 그 친구는 언니가 평소에도 굉장히 예민하고 낯을 많이 가려서 안 된다고 했지만 비장의 카드죠. 바로 결혼 선물로 해달라고 야, 굉장히 똑똑하셨다. 네.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친척 언니를 만나게 해줬다고 합니다. 결혼 선물이면 거절하기 어렵죠. 네. 그렇게 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그 친척 언니를 순자님은 그 친구네 집에서 만나게 됐었는데 처음 본 모습은 되게 좀 특이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순자님은 단 한 번도 아랍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은 없었지만 뭔가 느낌이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 사람 치고는 약간 까무잡잡했고 눈이 살짝 튀어나온 느낌을 받았었고 키가 작고 몸이 왜소한데도 되게 사람이 좀 단단해 보이는 그런 첫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순자님은 이제 결혼을 막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관심사잖아요. 자신의 전생도 궁금하지만 남편이 될 사람과 자신이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부부가 돼서 식을 준비하고 우리가 좀 있으면 혼인을 올릴 수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었대요. 저도 궁금해요. 그치. 네. 그러니까 친척 언니는 자신이 아직도 수행 중이라서 남의 전생을 본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너가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한번 봐보겠다 하여서 급하게 사온 초 같은 거를 그 언니의 지시에 따라서 방 안에 켜두고 방불을 전부 다 끈 상태에서 순자님과 친척 언니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그 친구는 구석에 숨죽이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드디어 순자님의 전생을 보게 되었대요. 뭘까요? 근데 좀 특이했던 거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전생 체험하면은 왜 내가 내 전생이 궁금하면 내가 눈을 감고 뭔가 어떤 레드선 이래가지고 맞아요. 네. 막 과거로 돌아가고 해서 뭐가 보여요 이러는데 당시에 이 순자님이 경험하신 걸로는 친척 언니가 순자님의 양손을 서로 이렇게 맞잡은 상태에서 친척 언니가 눈을 감고 자신이 보이는 걸 읊는 방식으로 전생을 보셨다고 합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그렇게 그 언니는 알 수 없는 주문 같은 거를 혼자 중얼중얼 거리더니 천천히 순자님의 전생을 읊기 시작하셨는데 커다란 수레에 짐이 한가득 있고 큰 장사를 하는 상인이 아버지구나. 놀란 순자님이 속으로 상인집 딸? 그것도 큰 상인? 그럼 내 팔자에 앞으로 돈이 많다는 건가? 그러니까 전생이 부잣집 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심 속으로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언니는 눈을 감은 채로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대요. 순자 너는 그 집의 딸인데 외동딸이야. 그쵸, 외동딸이면은 다 자기가 가져가겠는데요? 언니의 말에 의하면은 순자님은 전생에 뭔가 귀족이라든지 양반집 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주변으로 보이는 걸로 봤을 때 특이한 나라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모여든 걸로 봤을 때는 순자님의 집안이 굉장히 크게 장사를 하는 집으로 보였고 상인의 딸이다 보니까 어린 순자님 역시도 예쁘고 귀한 것들을 몸에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대요. 뭐 약간 대부의 그런 느낌이네요. 그쵸. 그래서 순자님 또한 그걸 들으면서 그러면은 내 현생도 앞으로 뭐 문제가 없겠네. 편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 다행이다. 라고 안심하는데 그 순간 친척 언니가 갑자기 잠깐만. 무슨 일이 났는데? 갑자기 관복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수레에 실려있던 물건들이 지금 다 쏟아지고 손님들도 다 도망갔어. 순자 너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줄에 묶여서 실려가. 뭐 큰 잘못을 했나?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나라에 전쟁이 터진 건지 무슨 일이 터져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한가득 집안을 포위하듯이 둘러쌌고 아버지와 주변에 있던 하인들이 다 잡혀갔대요. 그리고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더래. 진짜 무슨 일이 나긴 났나 본데요?
그리고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저 멀리서 뛰어와. 어딘가 손짓하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수레랑 어떤 젊은 남자 하인이 서 있어. 아, 너한테 도망가라고 하는 것 같아. 남자 하인이 작은 수레를 끌고 너를 데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아. 너는 울면서 엄마의 말대로 억지로 도망을 가. 집 뒤쪽으로 해서 그 남자 하인이 앞에서 수레를 끌고 너도 어쩔 수 없이 뛰면서 도망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럼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건가? 앞부분까지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순자님은 지금 현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도 뭔가 굉장히 찜찜해지는 기분을 당시에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는데 이제 뒤에 아무도 보이지 않아. 그냥 주변에는 나무밖에 없어. 순자 너가 숨이 찬지 자꾸만 발걸음이 느려져. 하인도 수레가 무거워서 좀 느려지는데 네가 더 느리다 보니까 이러다가 둘이 헤어지겠는데? 아, 아니네. 순자 네가 다쳤구나. 너 다리에서 지금 피가 나네. 무릎 쪽을 다쳤나 봐. 언니의 말에 의하면은 전생의 순자님은 도피 중에 다리를 크게 다쳤고 나중에는 아예 걸을 수도 없게 됐는데 순자가 걷지 못하자 남자 하인은 처음에는 같이 가주다가 나중에는 순자에게 일단 수레부터 옮기고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한 뒤에 길을 떠나버렸고 혼자 남은 순자는 그 숲에서 하염없이 남자를 기다리다가 죽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엔 너무 대부의 딸로 시작했는데 결국엔 좀 쓸쓸하게 죽음에 이르는. 그쵸. 그러니까 그 언니의 말에 의하면은 이게 순자님의 전생이라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마무리가 너무 찜찜하잖아. 그러니까 순자님은 아니 무슨 이런 찜찜한 얘기를 다 하지? 라고 생각했고 언니는 다 들었지? 이게 내가 본 너의 전생이야 라고 눈을 뜨면서 얘기를 했는데 순자님이 이 당혹함을 표정이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고맙다고 해야 될지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순간 근데 언니 죄송한데 제가 제 전생 말고 제 예비 신랑이랑 어떻게 만났는지 그거 봐달라고 하셨는데 제 전생만 봐주신 것 같아요 라고 다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맞다 두 사람의 인연을 물어봤었지. 맞다. 아닌데? 나 얘기했는데. 뭐지? 바로 네. 그 남자 하인과 상인의 딸이 순자님과 예비 남편의 전생의 연이었다고 했대요. 근데 결국에는 하인은 도망간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순자님도 당시에는 이게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됐고 보통 부부의 연이라고 하면은 뭔가 전생에서도 엄청난 인연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사이도 아니고 뭐 왔다가 도망가고 자기는 홀라 나와가지고 숲에서 죽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약간 언니가 장난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속으로는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이거를 애써 감추고 있던 순자님은 네 언니 감사합니다 하고 어정쩡 인사를 하고 나서 친구와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너무 어이가 없고 그냥 저 언니가 내가 그냥 싫고 해가지고 그냥 헛소리를 했는구나 마음대로 지어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기분이 풀리지가 않았고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기에는 계속해서 그게 생각이 나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한테도 이 얘기를 당시에 전달을 했었는데 어른들은 오히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쓸데없는 소리를 들어서 재수가 없다면서 그 친척 언니가 그냥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흘려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오신 거죠. 그렇게 남편이 이제 사고로 돌아가신 후에 3, 4년 정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3, 4년 정도 지났을 때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절에 갔다가 내려가려다가 좀 숨이 차가지고 어머니께서 순자님께서 잠깐만 좀 앉아있다가 가야겠다는 생각에 절 앞에 약간 돌 같은 데에 잠깐 앉아 계셨대요. 그러면서 멍하니 절을 바라보고 있는데 불현듯 소름이 쫙 돋더니 그 순간 10수년 전에 자기가 봤던 그 전생 얘기가 불현듯 딱 떠오르더래.
잠깐만. 그때 남자 하인이 날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는데 그래서 남편이 도망간 걸까? 그게 죽음으로 온 걸까? 그래서? 라고 하는 순간 모든 퍼즐이 갑자기 맞춰지는 것처럼 뭔가가 이렇게 생각이 그동안 막 정신없었던 게 정리가 되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래도 조금은 더 알고 싶다 보니까 당시에 절을 다니면서 알게 된 분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비구니 스님분께 이 전생 이야기부터 남편이 돌아가신 이야기까지 다 하게 됐더니 그 스님께서는 조심스럽게 그 전생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는데, 전생에서는 하인으로 둘이 만났지만 상인집 딸이 험한 산에서 하인에게 의존해야 했잖아요. 이게 순자님이 현생에서는 신랑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첫 만나면서도 콩깍지가 씌었고 이 사람한테 되게 의지하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든든함을 받았다 했었잖아요. 네. 왜냐면 산에서는 이 사람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첫 번째 해석이에요. 오, 신기한데요? 근데 이제 순자님은 궁금한 게, 그러면은 남편이 전생에서 도망을 갔기 때문에 현생에서는 일찍 죽은 걸까요? 그 전생의 죄 때문에 단명했던 걸까요? 라고 스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스님도 조심스럽게 아마 단순한 벌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닐 거다. 그냥 쉽게 남편이 단명할 팔자다, 순자 당신이 박복한 팔자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건 아니고 전생에 두 사람이 어떤 형태로 만나서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전생의 하인이 진짜로 도망을 갔을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수레를 옮기고 약을 구해왔을 수도 있고, 혹은 수레를 옮기고 순자님을 업어가기 위해서 다시 왔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거나 그 하인이 떠나간 자리에 순자님은 홀로 남아서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고 끝이 난 것처럼 현생에서도 두 사람은 오래 함께 있지 못하고 빨리 이별이 왔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대요. 그쵸. 사실 그 뒤에 이야기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쵸. 어쨌든. 그래서 왜 당시에 두 사람이 인꼬 부부라 불릴 정도로 사이가 되게 좋았고 아내 바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내에 대한 자상함이 너무 쏟아질 정도로 너무 커가지고 왜 막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시고, 이 또한 전생에서 자신이 보필해야 되는 존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자상함이 과했던 거야. 그러니까 어린 딸이 밖에 저녁에 나가서 노는 거는 잔소리만 하고 끝나고 와이프가 그러면 엄청 화를 내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생에서는 와이프에 대한 애착이 더 컸을 거다. 전생에서 어쨌든 신분의 격차가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모셔야 있죠. 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홀로 두고 가버린 하인을 산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인집 딸처럼 순자님 역시 떠난 남편을 잊지 못하고 평생을 마음속에서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와. 그래서 3년, 4년 동안 그렇게 계속 힘들어 하셨구나. 그러니까 3, 4년간 힘들어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평생을 힘들어 하시게 되는 거니까. 마음속에 품고 사시는 거니까. 그건 이제 딸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신 거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당시에 스님께서는 순자님은 이번 생에서는 그 가버린 남편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전생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마음속에서는 보고 싶어하고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당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말이 그때는 이상하게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면서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품고 사는 게 이번 생의 내 팔자구나 라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마음이 정말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편안해지시더래요. 어머니는 그때 이후로 급격히 좋아지신 것이었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야기를 이후에 듣게 된 주미 씨 또한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전생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구나, 함부로 죄짓고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들으면서 하게 되셨대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너무 어릴 때라 아주 조금밖에 없지만 그래도 항상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애틋함과 자신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신대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20살 되기 전까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아예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 진짜 평생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맞네요. 아, 그럼 순자님도 캐나다에 계시는 걸까요? 안 그래도 적어주셨는데 현재 어머니 순자님은 한국에서 형제들과 함께 시골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신데요. 6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아직도 가족들 농사일도 척척 도와주실 정도로 이제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진 상태라고 하십니다. 다행입니다. 다만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무릎 수술을 2번이나 받으셨대요. 와, 전생에서 다친 다리가 미쳤다, 진짜.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치고는 진짜 소름 돋는 연결이죠. 그래서 따님 역시도 이런 신기한 경험도 있다는 걸 제보하고 싶었고, 보내는 김에 좀 여쭤보자면은 이제 무당들은 전생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도 전생이 군인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왠지 모르게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은 하셨대요. 다들 이렇게 보는 눈이 비슷한가 봐요. 네. 저는 뭐 당연하겠지만, 그럼 순자님은 아직도 혼자 계속 남편분을 기다리고 계시겠죠, 혼자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다른 분을 만나거나 이러진 않으시겠죠? 그거는 안 적어주셔가지고. 신기한 게, 그렇게 힘들어 하시다가 그 비구니 분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묵은 채증이 가라앉았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런 게 사람이 답답하다가 어떻게 보면 전생은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알고 계셨던 건데 풀이를 듣고 확 괜찮아지신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런 게 뭔가 알아야지 좀 편해지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그쵸. 들었어요.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를 남들이 봤을 때는 아니 주변에서 그렇게 위로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할 때는 안 괜찮다가 신기하게 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내가 따뜻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뭔가 오랫동안 안 풀렸던 게 풀리는 듯한 감정이,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전보러 오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무당의 한마디에 갑자기 그동안 막 참았던 눈물을 미친 듯이 쏟아내는 경우도 있고, 그냥 무당이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너 참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도 누구나 다 누구씨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막 인터넷 글에서도 막 고생했어 하고 막 노래에서도 막 수고했어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걸 엄청 많이 들으셨을 텐데도 그 무당이 하는 얘기에 그냥 순간 내 마음이 정말 위로받은 것처럼 눈물을 쏟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분이 얘기 들었으면은 당연히 고생은 인간은 다 하지, 또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 주미 씨 어머니 순자님 또한 그때는 이제 나아지는 운이 오다 보니까 그 스님의 말이 해석이 너무나도 큰 울림으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진짜 그 운이 왔다라는 표현이 너무 맞는 것 같은 게, 하필 그 절에서 갑자기 돌담에 앉아 있는데 스쳐 지나가는 게 이게 딱 올 때가 진짜 있나 봐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연자분께서 물어보셨다시피 일단은 당연히 전생은 저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전생 체험을 해본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생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 저한테 전생은 약간 현생에서 나의 기질이라든지 뭔가 나의 성향, 큰 틀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처럼 어떠한 인연이 그렇게 맺어지고 하는 게 현생에서도 뭔가 영향을 주고 하는 경우는 정말 정말 신기한 경우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전생의 나의 어떠한 삶이 현생에 조금은 나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그럼 순자님 같은 경우는 전생에 진짜 엄청난 인연이었던 거네요? 그쵸. 그럼 그 사촌인가 친척 그 누나분이 잘 보신 거네요? 그쵸. 되게 진짜 잘 모셨던 것 같고, 모르겠어요. 전생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되게 옛날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약간 좀 거의 되게 특이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하셨다시피, 근데 그 시절에 그렇게 수행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정확하게 보실 정도면은 진짜 엄청난 수련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거를 좀 사연에서 봤을 때 유추해 볼 수는 있겠네요. 저도 좀 기대해봐도 되나요? 선생님께서 좀 공부를 하시고 봐주신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그리고 추가로 주미 씨 역시 어머니의 이 엄청 큰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후에 남편을 만났을 때
어머니와 똑같이 이런 걸 한번 볼까? 라는 생각도 했지만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너무 궁금하지만 열면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서 당시에 확인을 해보진 않으셨대요. 물론 그런 분을 만나지도 못하셨고 근데 또 사주는 보셨다네요. 그래요? 근데 사주에서는 잘 산다고 얘기해준 덕분인지 지금은 매우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잘 됐습니다. 근데 네. 이런 주미 씨의 성향과 비슷하게 실제로 점도 약간 이 점 내용의 결과를 듣는 게 무서워서 점집에 못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주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해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배우로 잘 될 수 있을까를 궁금해서 간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저는. 근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을까 봐 무서워서 못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해가 돼요. 생각보다 이거를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를 걸러들을 자신이 없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결과가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에게 너무 큰 영향을 줄까봐 그게 찜찜해서 오히려 못 보겠다, 못 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래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왜요? 그래야 좀 더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맞아. 그래서 저도 점이 약간은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내비게이션처럼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거나 내가 가는 길보다 더 빠른 길이 있거나 혹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알게 된다면 더 편하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었는데 이게 길이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근데 나만 모르고 있었어. 그럴 때 되면 잠깐 되돌아서 다시 가면 되는 거고 지금 길이 너무 많이 막혀 있으면은 왜 나는 못 가지 하고 화내지 말고 기다렸다가 가면 되는 거고 사실 이런 거라서 그래서 이게 점을 본다고 해서 막 무조건 그 결과를 듣는다고 해서 막 그게 막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금은 그거를 다 맹신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점을 좀 현명하게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너무 안 좋다고 하면은 다시 좀 재고를 해보고 너무 좋다고 하면은 조금 너무 안 들뜨려고 또 노력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너무 맞는 말씀이고 그 내비 비유가 너무 찰떡이라서 약간 감탄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좋은 비유가 있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니쿤님이랑 같이 방송을 했었거든요. 2PM 니쿤님. 네네. 같이 찍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쪽에 굉장히 흥미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되게 열려 있으신 분이셨는데 그때 니쿤님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자기는 점을 보는 게 건강검진 받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네, 어째서 건강검진이죠? 그래서 저는 진짜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검사를 안 한다고 해서 내 몸에 암이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막 결과표에 병이 나왔다고 해서 막 괜히 검사해가지고 내가 검사만 안 했어도 이게 안 나왔을 텐데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니쿠님이 1년에 한 번씩 그냥 건강검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상태가 괜찮은지 잘 살고 있는지 조심할 건 뭔지 건강한 부분은 뭔지 부족한 부분은 뭔지 그냥 그거 체크한다고 생각하고 본다는 거야. 이야, 미쳤는데요, 이거 표현이? 그러니까 그래서 점이나 이런 사주 같은 거를 좀 현명하게 오히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 좀 그것도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아까 이제 점을 봤을 때 안 좋은 경우만 말씀해 주셨잖아요. 좋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은지도. 내가 올해 아까도 있잖아. 내가 올해 나도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내가 올해 너무 좋대. 나도 내가 지금 되게 열심히 해. 근데 모르잖아요, 결과를. 근데 점 보러 갔는데 좋대. 그러면은 불안한 거를 좀 덜고 불안할 시간에 노력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번 해에는 노력이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그 노력에 막 쏟으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결과가 안 좋아. 올해 너무 안 좋아. 그러면은 좀 노력하는데 힘을 좀 빼야 돼요, 오히려. 왜냐면 내가 노력해도 실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됐다, 나 여기까지만 해야지.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해보는 거죠. 그리고 너무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게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르거든요. 올해는 내가 너무 좋으면은 그냥 쏟은 대로 나와.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냥 쏟기만 하면 돼. 항상 우리가 노력한 거에 보상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럼요. 그게 노력하는 거에 보상받는 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운이 좋을 때는
이게 뭔가 술술 풀리고 하면 사람이 걱정을 해요, 또. 이러다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운이 좋을 때 또 무당도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 된 밥에 콕 빠뜨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짜잘한 걱정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노력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만약에 상은 씨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 그럼 과연 이 판도라 상자를 열어보겠어? 안 열어보겠어? 와, 잠깐만 생각 좀 해봐도 되나요? 네. 저는 열어보겠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한번 좀 기대를, 상은 씨 짝이 나타나면은 제가 한번 보는지 안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무서워가지고 보면 안 좋나요? 아니. 이거 보는지 안 보는지가 궁금해서. 갑자기 괜히 무서워져가지고. 아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순자님의 이야기는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자, 여러분 사연 아래로 많이 보내주시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사연 소개도 해드리고, 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또 답변도 해드릴 테니까, 물론 제가 다 답변을 막 디테일하게 다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조금 해석이 또 다르기도 하고 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서 어쨌든 최대한 그 사연에 맞게끔 사연에서 꼭 필요한 해석과 그건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래 메일로 많이 보내주시면은 유튜브에서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소개해드리면서 또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